오늘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그 유튜브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뵌 분이라 뭔가 더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인사이트가 워낙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또 마침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 책을 또 내셨네요. 투자의 태도라는 책을 제가 근데 지금 바로 알아서 제가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책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8월 19일 오늘 나왔습니다. 네, 아니 뭐 나와주신 게 감사하죠. 그러면 일단 현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가장 민감한 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큰 것 같아요. 미국이야 뭐 끝없이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도 진정되다가 지금 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 또는 경제, 금융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일을 보실 때는 뚜렷하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상 3월 달에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당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공포와 실질적인 금융 붕괴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잘 복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는 오히려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실물 말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물자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계속 시중으로 돈이 들어오고 금융권으로 돈이 들어와서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코로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고 실물 경기는 타격을 줬지만 이것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타격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빗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위기상황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국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돈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돈의 홍수 또는 돈의 풍년 때문에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언제 올 것이냐? 코로나가 해결되는 그 시점. 그래서 이제는 이 많이 풀었던 돈을 좀 흡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진짜 위기가 닥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을 생각하실 때 현물과 현실과 자꾸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은 금융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앙드레 코스톨라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금융을 읽고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거는 돈이다. 돈의 양으로 따져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돈의 양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사실 중간중간에 충격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돈의 양이 많은 동안에는 생각보다 이게 웬일이야 하는 시장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스러워하는 게 사실 3월 달에 갑작스럽게 그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야 돼? 아니면 그 뭐 전조를 좀 보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 지금 정리를 해야 돼?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실물 경기와 그 금융시장 간에는 이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질 거냐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시장의 상황과 실물 상황의 격차가 커지면 이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겠죠. 이게 그 금융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실물을 올리는 무엇인가를 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아마 양쪽에서 다 이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여기서 경기가 후퇴되면은 그동안 쏟아왔던 모든 노력과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그 다음 재정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찍어내는 과정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금융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시대를 오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71년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해체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전까지 즉 1944년부터 시작된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당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해주는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때부터 71년까지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즉 실제로 거래는 안 되지만 금이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화폐가 통용되던 시대.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194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금에 묶여 있었던 통화의 양이 그거의 질곡에서 벗어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와 함께 그걸 윤활해 줄 수 있는 금융의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71년도 브레턴우즈 체제가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완전한 화폐 시대, 즉 종이 화폐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냐? 인플레이션이었죠.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폴 볼커 때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를 무작스럽게 올리고 그냥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뿌려대도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 인플레이션 어디가 나타나느냐?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상은 그 돈의 인플레이션이 실물 쪽에서는 안 나타나고 금융과 이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만큼 타격을 줄 것이냐는 거죠. 이게 버블이 날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실상 지금 오늘 그 8월 19일 오전에 미국 시장 정리하면서 보니까는 부동산 신규 주택 착공 판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상은 4%인데 실제는 26%? 이런 식으로 전월 대비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예, 그게 결국 뭐냐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채권 시장으로 가고 원자재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채권 시장이 강하면 주식 시장은 약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이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다 고예요.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이건 뭐냐면 통화가 많다, 돈이 많다. 이거 외에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통화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라는 전제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게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이빨이 안 맞아. 그렇죠. 예, 톱니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실물 경기와 이 차이는 뭐냐면 실물에서는 돈이 잘 안 들어오라. 이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금융은 충분한 돈이 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하셔야 현재 금융시장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버블은 이제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실물 경기와 이 금융과의 그 격차가 워낙 크니까. 예.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옛날에 그 어떤 튤립 그런 버블처럼 버블처럼 정말 이 버블을 즐겨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워낙 이 세계 경제 체력이 약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엄청난 부채가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 급작스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부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 나라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정치 현상들과 함께 모든 게 맞물려져서 어떤 파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약간 코로나 2차 팬데믹 같은 셧다운 같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엄청난 타격이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위기는 잘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나타나니까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알고 있는 거라서 요거 아닌 다른 게 나타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즐겨보는 책들이 뭐냐면 공항 관련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읽는 거는 갤브레이스의 1929년 대폭락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이제 워렌 버핏도 그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저는 워렌 버핏이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대폭락 전의 상황들을 보라고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대폭락이 일어나는 그 상황 핵심적인 감정 기제가 있습니다. 대폭락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폭락은 버블과 쌍둥이거든요. 폭락과 버블은 쌍둥이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건데 대폭락이 오기 전에 버블이 오고요. 버블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온통 취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행 PER이 20배. 그런데 2000년 IT 버블 때 24배예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오늘 또 신고가를 냈으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IT 버블 때는 정말 너무 지나친 과도한 버블이었거든요. 그때 혹시 투자 세계에 좀 몸을 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닷컴자만 들어가면 상한가를 쳤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저도 그 닷컴을 붙여서 투자를 많이 받았던.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닷컴만 되면 뭐든지 다 되는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의 합리성이나 소위 말하는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비된 정도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일컬어 완전한 도치 상황이에요. 그런 도치 상황이 왔던 때 중에 가장 강렬한 때가 2007년 때보다 더 강렬한 때가 2000년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24배인데 지금 20배면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24배까지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뭐 한 22배까지 간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럼 미국 기준 한 10% 더 오른다? 거기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더 간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실적이 내년도에 올라온다면 해소가 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PR 배수가 좀 떨어질 테니까 실적 덕분에.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도치가 그렇게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도치가 있긴 있는데 그때만큼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도치가 많으면 이거 도치가 많고 근데 저거는 이제 한국 시장도 2000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자체가 도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929년 갤브레이스의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론이란 부정론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예. 모두가 상승만을. 예, 모두가 상승만을.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 틀렸거든요. 이거 아닐 거야, 위험해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 틀리고 또 6개월이 더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1929년도 중반쯤 되면 몇 번의 등락이 있었고 그 앞전에 플로리다 부동산 버블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론만이 득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그 긍정론의 홍수 속에 있는 건 아니니 그만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금융시장에 그렇게 보여주고, 질문하신 거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땐 조심하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사건. 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우한폐렴으로 시작했던 코로나19가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저 중국 친구들 저거 왜 저 박쥐를 잡아먹고 그래. 이 사람들 미쳤나 봐.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지. 참 좀 속된 표현은 미개한 국가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아니고요. 보였더라도 우리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파만파 커질 때 굉장히 충격이 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는 이미 알고 있는 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방패도 들고 갑옷도 입고 해서 그 코로나 적군의 창에 찔릴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의외의 역에 생각하지 않았던 옆구리를 찌르는 허를 찔리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열어놓고 또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강세론자처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즐길수록 취할수록 위험도 같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을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들을 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 구간이기는 하니까 우리가 끝을 알 수는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소액 가지고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이거 더 갈 거 이제 좀 자신감과 함께 새로 들어온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동학개미 해가지고 목돈을 여기저기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 구경만 하다가 상식적으로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거 이걸 기다리다가 놓쳐서 배가 아파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마음가짐과 네. 어떠한 투자 네.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 전공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이제 제 전공인데, 네. 잘 물어봤네요. 얘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최고 실력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표현 드리면 최고 실력자들은 1600 아래에서 뜰채로 다 떠갔습니다. 네. 뜰채로 그냥 다 떠가요. 그때는 물반 고기반도 아니고 물보다 고기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네, 금융시장에서 그냥 뜰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월척들이 다 잡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눈 감고 아무렇게나 그 그물질을 해도 꽉꽉 그물이 채워지는 상황이었어요. 1600 이하에서는. 고수들은 그때 많이 샀습니다. 최고수들은 물론 이제 버틴 고수들도 있어요. 네. 그냥 깨졌다가 버텨서 다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때를 잘 피했다가 걷어들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죠. 현금 비중이 점점, 물론 이제 자산의 사이즈는 점점 커질 것이고, 네. 현금도 점점 비중이 커질 겁니다. 물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총 기회의 공간이라고 하면 이때 기회가 가장 많이 있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인간은 이때는 불안해하다가 올라갈수록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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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에선 불안하다가 확신이 점점 들면 이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은 점점 작아져 있는 거예요. 상승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은 훨씬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확신은 긴가민가 확신이 하면서 가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때 더 많이 뛰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을 더 크게 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을 크게 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면 주식, 자산이라면 자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게 1300불, 1400불 때 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리 얘기는 2000포인트에 도달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는, 자, 이제 금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는 이제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그전에는 편하게 갔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이제 잠깐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ETF나 금은 그 자체로서, 뭐 ETF는 약간 주긴 합니다만 뭔가 알을 까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품에 안고 있다고 해서 1년 뒤에 여러분 새끼금이 이렇게 옆에, 그렇죠. 이자가 없죠. 예, 새끼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ETF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딱 줄다리기하고 똑같은 자산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땡기거나 밀리거나 이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땡겨져 왔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땡길 것이냐. 물론 저는 땡겨질 거라고는 봅니다. 금이 뭐 2,500불 갈 수도 있죠.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3,000도 갈 수는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땡겨온 데서 얼만큼 더 땡겨갈 거냐, 이 시합인데, 좀 다른 자산들이 있어요. 기업 자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발전하면 이 회사의 과실이 주주들한테 같이 공유가 됩니다. 첫 번째 과실은 배당으로 과실이 공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면 주가 상승으로 또 과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는 훨씬 더 안정장치가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S&P가 올라가니까 오늘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S&P 올라가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투자하면 되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대답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내 심리의 편안함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편안해서 투자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확신이 커지니까 심리가 편안하거든요. 심리 편안한 대로 해선 정말 위험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이고 냉철한 생각으로 숫자가 정확히 지금보다 올라갈 기업 또는
자산 가격이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알을 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승장에 오히려 정리하시는 분들은 해피한데 네. 지켜만 봤던 분들은 이게 네, 그 말씀 하셨죠. 네, 그 마음이 아프니까 네, 지금 막 더 많은 돈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으려고. 그래서 투자할 때 제가 책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은 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복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리라는 개념 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깨지지만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네. 복리는. 복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매년 수익률을 이만큼 내면 몇 년 지나면 엄청난 수익률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복리, 물론 그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긴 있는 겁니다만, 복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손실 보는 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손실을 보면 복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만 안 보게 되면 조금만 수익을 내더라도 누적적이 되면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이게 복리의 그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복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 돈 벌었다고 배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길을 찾아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1년에 5%, 10% 사이만 먹어도 충분하다. 오케이. 그렇게 마음 먹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 있고 롱런 할 수 있고 누적적으로 실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애가 제가 뭐 한 30% 40% 수익 났대? 난 더 잘할 수 있지. 웃기는 얘기예요. 제 한 꼭지로 제가 썼던 내용이 뭐냐면 성공한 똑똑이 남자들은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썼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고 특별히 남자,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패예요. 진짜로 이분들은 제가 만나본 임상에서 가장 나쁜 유형이 똑똑한 남자들 중에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는 투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지? 책 안 팔리는데 책에 써놓은 건데. 아니 원래 맛보기를 많이 보여주셔야 그래요? 오히려 더 팔려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어딘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뚫고 돌파하면서 자기의 오름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는 완전히 신기한 모험의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노는 물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라운드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패턴으로 여기 오면 필패입니다. 투자의 패턴을 배워야 되거든요. 패턴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에서는 쉽게 얘기한다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주식으로 따지면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에 기반해서 투자해야 된다.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거시적인 생각들이 꼭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경제학자들 중에 투자에 성공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케인즈라든가 리카르도 이런 정도가 있고 경제학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제학자들은 사물을 아주 정밀하게 잘 본다. 마치 정밀 사진을 보듯이. 근데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이다. 네. 사진의 현실은 이미 과거다. 이미 또 앞을 보고 간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서 모두의 질문을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코로나와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왜 주식시장이 더 가? 금융시장이 왜 더 올라가? 이해를 할 수 없어. 잘못된 거야. 이래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은 6개월 후를 반영하고 있고 6개월 후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의 양을 반영하고 있고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다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 논리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 논리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 논리에 이 시장을 갖다 맞추려고 하거든. 그럼 필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장일수록 자기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겠네요. 그럼요. 평정심. 그럼요. 절대적이죠. 그래서 필패하는 심리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합니다만 조급한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남들 돈 버는 나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심리 기제가 조급함이거든요. 그렇죠. 조급해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조급하면 깨집니다. 예.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의 가장 또 바탕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기회가 또 올까?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올까? 이런 마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어. 좀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실물이 진짜 깜짝 제가 방송에서 보는 그분이 아닌데? 네. 실물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기회가 다시 올까? 이것도 조급함이에요. 이것도 조급함인데 투자를 시장 상황에서만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오르는 장이나 내리는 장이나 물론 오르는 장에서 훨씬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잘 때리는 공만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3개 맞아서 스트라이크 3개를 그냥 통과시키면 스트라이크 아웃 되지만 여기는 스트라이크를 10개를 통과시키든 20개를 통과시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확히 본 기업 하나만 딱 정확히 잘 칠 수 있는 공만 하나 치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시장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그렇다면 지난 5년, 10년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러면 내부자 정보로 얻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자기 기준에 맞게 오는 공만을 딱 때렸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소위 말하는 저기에 이제 숨겨진 고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 고수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특기가 한 개씩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네, 투자와 관련해서 꼭 자기 특기가 하나씩 있어요. 꼭. 네. 어떤 사람은 연 15%만 먹어도 완전 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오해가 생긴 종목만 골라서 찾아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픽스드 인컴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이자부 채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주식만 골라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투자한 회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특기가 있거든요. 이 특기를 찾으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적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 앞단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약간 고통스러워.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좀 이제 안타깝고 불행한 점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공모펀드가 너무 못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대부분 그 직접 투자 혹은 네. ETF 투자로 몰리는 게 네. 이제까지 너무나 수익률에서 실망을 맞아요. 줘서 맞아요. 예, 공모펀드 쪽에서 너무 불행한 일이고, 공모펀드가 잘했으면 이렇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하라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 되게 민망하거든요. 이거 쉽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부해서 하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하는 제 안에서의 갈등은 있거든요.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면 정말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10,000의 노력을 하면 1이 리턴이 와요. 1000의 노력을 하면 100의 리턴이 오고 100의 노력을 하면 이제 1000이 오고 1의 노력하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이 늘으면 이게 이제 실력이 착 체화되면 남들이 보기에 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이 업이 그렇긴 한데 공모펀드가 잘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험한 전장으로 일반인들이 안 들어와서 되는데 그 부분 되게 애석하죠. 애석하고 업계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로 총칭되는 이러한 분들 여기서 뭔가 더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네. 그냥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예, 좋죠. 그리고 좋죠.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폭락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그 바운드리에 어떤 투자만 해라. 좋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그 장기 투자. 네, 픽스드 인컴 관련, 그러니까 그 배당을 채권의 이자부 채권처럼 구조가 짜진 기업들이 있어요. 심지어 7% 배당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한 5점 몇 프로로 줄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그런 주식들, 그리고 주가가 안 오른 주식들 중에 그런 주식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찾아서 하셔서 시장이 좋으면 그런 주식이 주가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그러면 한 20-30% 수익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만족하고 오케이 하셔도 되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결국 얻으시려면 패턴, 자기만의 고유한 패턴은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 방법은 완전히 권해드려요. 저는 배당 관련 투자. 배당 관련. 네, 이 투자는 완전히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 주식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이제 넓혀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은행보다 2-3배 이상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뭐 배당률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사지 뭐 이렇게 개념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겠죠. 근데 배당 잘 주는 기업은 웬만해서는 보통은 든든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할 때 작년이 아니라 최근 뭐 어느 정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통 10년. 최근 10년간. 네, 최근 10년간을 봐요. 뭐 HTS 같은 거 보면 최근 10년간 요약 재무제표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배당률이 쭉 나와요. 보통 최근 5년간 꾸준히 배당을 줬으면 아주 나빠지지 않으면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그 불안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주 혼재해 있는 아주 그 불안정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마인드와 그러한 방식으로 네. 투자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거나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게 아마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